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100%나 증가했다고요? 여기 일본의 경제신문 편집실. 신입 여기자가 데스크에서 던져준 자료를 들고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자마자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하루나라고 하고 일본 경제신문에 입사한 지 이제 6개월째인 신입 기자입니다. 대학교를 거쳐서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햇병아리예요. 그런 제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출장이었어요. 선배 기자님과 함께 가는 출장이긴 하지만 꽤 큰 특집 기사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됐어요. 난생 처음 외국에 가는 거라 걱정이 되냐고 주변에서 물었지만 사실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나실 텐데요.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셨죠. 하루나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나라야.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었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본을 휩쓴 한류 열풍에도 좀 무관심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얘기가 나오면 대충 듣고 넘기곤 했죠. 물론 지금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그저 연예산업이 좀 발달한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불렀어요. 하루나 씨, 이리 와보세요. 데스크 차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장님 앞으로 갔죠. 이 보고서 좀 봐요. 차장님이 건네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한국의 R&D 투자 세계 5위. 한국 방산 수출 급증, 일본을 거절한 호주, 한국을 선택하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차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미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니 이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야 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를 앞선다고요? 그것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방산 분야에서? 하루나 씨,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세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해외 취재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것도 항상 안 좋게 들어왔던 한국에 간다니. 우선 선배 기자와 2인 1조 취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나 씨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처음이잖아.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젊은 세대의 관점도 필요하고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신입 기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아요. 일주일 후에 출발하세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준비 잘하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에 대한 선입견, 할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방금 본 충격적인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류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된 거겠지. 원래 어떤 조사나 연구는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배웠던 역사나 경제 관련 공부에서는 왜 한국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기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의구심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본의 공항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인천과 서울의 화려한 모습도 도쿄와는 왠지 달랐습니다. 도쿄는 뭔가 칙칙하고 갑갑한 느낌인데 고층 빌딩이 똑같이 많지만 한국은 뭔가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을 여러 번 온 선배는 이미 들떠서 신나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들뜨려 있는데 마음을 애써 다잡았죠. 취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첫 번째 취재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R&D 연구센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촌뜨기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분이 나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설명을 듣기 시작했죠. 담당자가 한국의 R&D 투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R&D 지출이 79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들을 앞섰죠. 우리 앞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뿐입니다. 빠르게 탑5 안에 들어간 거죠.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수치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뭔가 치트키가 있어요. 인구, 영토, 자원 등등. 하지만 한국은 그중 뭐 하나 없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R&D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순위는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방산업체를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큰 방산업체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봤는데요. 담당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K9 자주포는 호주에서 30대를 수출했죠. 약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됐었죠. 그리고 곧 루마니아와도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이 호주와 잠수함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 까다로운 호주를 상대로 이런 대규모 계약을 따냈었고 또 세계 각국에 활발히 수출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담당자가 계속해서 말했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했고 20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우리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죠. 올해 초에는 자주포 2문을 추가 주문했는데 이는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쿼드 국가인 호주와 인도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니 말이 되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담당자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8위예요. 하지만 곧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제치고 5위권에 들어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출 증가율은 10% 내외인데 우리는 지난 5년간 무려 177% 증가했거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보다 앞서 있다니, 게다가 G7 소속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다니 한국의 발전이 어디까지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기존 고객들이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나토 국가들도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방산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니 놀라웠죠. 분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방산 분야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게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이날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한 걸까요? 기사를 쓰려면 일본의 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일본의 방산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씨의 기고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일본의 방산 업체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경쟁 없이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호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 같은 식으로 각 회사의 주력 제품을 정부가 미리 할당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혁신이나 발전이 이뤄질 리 없다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걸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까요? 게다가 계약 과정도 문제더라고요. 과거에는 수의 계약만 존재했고 지금은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래요. 게다가 가격도 정상적인 계약 금액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니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해외 무기를 도입할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조건을 구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수입 가격의 몇 배가 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 낭비 아닌가요? 몬타니 씨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헌법이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 어렵고 신뢰성도 부족하대요. 그런데도 가격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방위 산업이 이미 한국과 중국에 밀렸다는 평가예요. 심지어 북한에게도 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일본의 현실은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끊임없는 혁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일본의 군사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성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제 기사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모두 마친 날 저녁, 저는 좀 지쳐서 혼자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선배를 신경 쓰기도 싫었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젊고 예쁜 사람이 외국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더 줬어요. 많이 드세요. 이런 친절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돈을 내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죠. 검색을 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라고 하던데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은 첨단 기술과 치열한 경쟁의 나라였는데요. R&D 투자 세계 5위, 방산 수출 급증, 글로벌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모두 놀라운 성과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런 정 문화가 한국 기업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방산 기업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고객 서비스도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방산 제품을 수출한 뒤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던 담당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 덕분이 아닐까요? 결국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의 조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제 기사에 꼭 담아내야 할 내용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문화와 정신을 함께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귀국 후 편집회의에서 이러한 제 시각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데스크에서는 젊은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역시 새롭다며 호평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많은 독자들이 제 일교 보냐?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 라는 악플을 달았어요. 심지어 제 애국심을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일본 국민의 민도가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야말로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를 증명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 사회에 얼마나 편견과 오해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진실된 모습,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사실을 전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일본도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갈 때에는 짧게나마 한국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해요. 다음에 한국을 다녀와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복지천국 덴마크에서 선택한 한국행이요. 다 이유가 있죠.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들 첫 번째로 떠올릴 이미지는 복지 천국일 텐데요. 한국의 예능 방송 등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적이 있죠. 북유럽의 복지 천국, 노후 걱정 없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복지 천국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강력한 복지 체계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나라에서 무슨 이유로 한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시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차이고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딸을 기르고 있죠.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덴마크같이 살기 좋은 곳에서 왜 한국으로 왔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 하는 제 궁금증은 한국에서 덴마크를 다루는 방송들을 보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만난 덴마크는 환상 속의 나라, 천국과도 다를 바 없는 완벽한 나라의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덴마크의 복지체계는 꽤 잘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나라 시스템이 운영되는데요. 많게는 임금의 50% 넘게 세금을 떼어가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도 무료, 모든 교육은 무료, 관대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기에 한국행을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과는 정말 여러 번 대화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이를 위해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들을 겪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국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덴마크의 어두운 면이라 좀 놀라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덴마크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덴마크에서 아이를 기르며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생긴 결정적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몇 년 전 겨울에 남편이 크게 아팠습니다. 덴마크는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빠르게 각종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도 일찌감치 해제했고 감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조치에 국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별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벌써 이렇게 해제해도 되냐고 불안해했지만 전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며 잠에서 깼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급한 대로 찬장을 뒤져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아침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셀프 검사 키트를 사러 갔는데 팔지 않아 퇴근길에 여러 군데를 헤매며 셀프 검사 키트를 사기 위해 뛰어다녔죠. 겨우 하나를 구해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예요. 심지어 경직이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덴마크 사람들은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우선 자연 치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쉬라고 했고요. 감기 몸살이나 독감 정도로는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열이 너무 높고 몸에 열꽃이 번져 있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응급센터에 전화를 했죠. 덴마크는 두 가지 응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에 쓰이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번호가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가기 전 미리 예약하는 번호죠. 응급실을 예약을 하고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 좀 어이가 없으실 테지만 이렇게 해야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상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죠.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약 없이 간다면 응급실 앞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물수건으로 남편을 닦아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30분쯤 지나 겨우 자리가 나서 근처 응급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남편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의식을 잃더군요. 저는 이대로 남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의료진을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그제서야 달려와 조치를 취해줬고 남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죠. 그리고 엄청난 통증과 마비 증상, 심한 기침과 두통, 구토 증상에 시달렸어요. 열은 40도까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거의 5시간에 걸쳐 코로나 검사, 독감, 소변 검사를 했죠. 그리고 약을 먹고 안정을 찾고서는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코로나도 음성, 독감도 음성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염증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변이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제 열이 내려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집에 가라면서 만약 내일 다시 아프면 지피, 그러니까 지정주치의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한 저희의 지피는 스케줄이 다 차서 바쁘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이러한 것들에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남편 덕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가 활발했던 전 덴마크의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치료가 무료이면 뭐하나요? 한국처럼 미리 건강검진을 받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죽하면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도 나오곤 하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집에서 온갖 비타민과 약을 털어넣으며 완전히 나을 때까지 버텼고 다행히 회복을 했는데요. 한동안 이 일을 회상할 때면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은 겪지 않으니 이런 일도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네요. 이 응급실 사건 후 처음으로 저희는 진지하게 덴마크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치과와 정신과 그리고 약값 외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무료죠. 이렇게만 들으면 참 환상적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의 암 발생률과 암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확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암을 발견했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말기암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요. 따로 민간보험을 들었다면
개인 의사를 찾아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4, 5시경 클리닉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 서비스는 국가가 정해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대기 후 상담을 받고 오케이 사인을 줘야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가서도 대기를 해야 하죠.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의료 시스템입니다. 복지국가의 무료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제대로 맛본 이후 처음으로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뒤집어본 경험은 제게 비판적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치의 예약은 기본 일주일, 처방받은 약은 3만원, 4만원씩 하더라도 진료가 무료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왔는데 남편을 통해 한국은 그렇지 않단 걸 알고 덴마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단 것에 충격이 심했죠. 무료라고 해도 약값이나 성인의 치과 진료비는 무료가 아닌데 한국에 와서 보니 평균적으로 덴마크가 2~3배는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의료 수요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해 처방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약을 적게 쓰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멀쩡하게 잘 끼고 다니던 렌즈가 갑자기 너무 따갑고 아파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청난 예약 스케줄 속에서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2주 만에 의사를 만났는데 렌즈와 안경을 한번 보고 눈도 한번 들여다보더니 왜 렌즈가 따가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눈을 푹 쉬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라고 할 법한 말만 한 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라고 하면 무료인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죠. 남편이 겪은 응급실 이야기는 사실 덴마크에서 흔한 사례입니다. 제 친구는 수두에 걸려서 열이 40도에 육박하고 고통이 심해서 울면서 몸부림치는데 의사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고 응급실 예약을 하고 4일 만에 응급실에 갔지만 수두인데 그냥 쉬라며 돌려보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홀로 회복을 한 친구는 살 길은 운동뿐이라며 운동 매니아가 됐죠.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걷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무상 의료도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사보험을 든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눈에 띄게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회에서는 아이가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기 정말 어려워요. 덴마크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는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한국 방송에서는 덴마크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것에 큰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빈부격차가 정말 크거든요. 저와 남편은 20평짜리 주택 월세를 한국 돈으로 320만 원을 내고 거주했는데 친구는 비슷한 조건의 집을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2채 중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좋은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뛰어넘을 만큼 부를 축적하는 건 덴마크에서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고 물가도 너무 비싸거든요. 부가가치세가 25%니까요. 덴마크 사람들도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을 꾀합니다. 한 회사를 그리 오래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쾌적한 덴마크의 교도소를 보면 한 번씩은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덴마크 문화 자체가 부를 자랑하지 않는 분위기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는데 사실은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도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도 다들 있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자전거 말고 차를 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가 차 가격의 180%, 부가세가 25%니 부담스러워서 외국에서 차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편법까지도 일삼죠. 이런 일들이 결국 다들 내면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던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하지만 자산 자체가 압도적으로 불평등하게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하게 되죠. 최근에 덴마크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받고 인근 유럽 국가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덴마크를 떠나고 있죠. 그렇다고 근무 환경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해고가 정말 쉽거든요. 대신 실업급여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소득세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실업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보험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죠. 근로자 누구나 실직을 하면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고 보니 이런 문제들이 다시 보이더군요.
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덴마크의 젊고 유능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는 건 제 남편 같은 외국인들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여유있게 일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죽어라 일하며 메꾸죠. 회사의 리더급 레벨에는 덴마크인이나 북유럽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런 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탱하는 나라가 되어가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박한 나라가 바로 덴마크이고요. 남편이 아무리 덴마크에 적응한다 한들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마음에 미국, 캐나다, 인근 스웨덴 등 여러 나라를 따져보았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물어보니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웨덴 역시도 큰 틀에서는 덴마크와 다를 바가 없었고요. 결국 한국이 정답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노력은 인정해주고 또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박수쳐주는 곳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높이 샀고요. 게다가 치안 역시 전 세계 어디를 견주어봐도 1등으로 손꼽히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외식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하죠. 파랑새는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 한국은 제 딸의 능력을 또 남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안심하고 딸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덴마크가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배워와서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일본의 기자가 한국에 취재를 와서 한국의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 방산 산업의 발달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덴마크 생활의 회의감을 느끼고 한국에 와 행복을 찾은 덴마크 여성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